안녕하세요. 네, 교육 전문가 홍기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 진로 문제,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아시죠? 네. 유니세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 분야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교육 분야 1위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일 겁니다. 근데 의외로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지 재밌는 이야기도 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세 나라 학생이 스키 점프를 갔대요. 훈련을 하러. 그 스키 점프 대회 위에서 딱 아래를 보면 거의 절벽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운데요. 프랑스 학생, 독일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이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제일 먼저 프랑스 학생이 뛰어내려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치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 했더니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저 아래 흐르는 강을 봐.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 잘 아시죠? 아름다움을 굉장히 추구하죠. 아름다운 강을 보더니 얼떨결에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독일 학생 역시 똑같이 떨고 있어요. 딱 한마디 했답니다.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뛰어내렸대요. 다음 한국 학생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점프대에 없는 거예요. 막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창고 구석에 숨어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근데 코치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귓속말로 딱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어떤 나라의 선수들보다 훨씬 멋지게 점프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 입시에 반영한다. 그랬더니만 가장 멋지게 점프를 했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유니세프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안에는 교육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 행복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을 지수로 표현한 건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네, 아마도 예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꼴등이었습니다. 그것도 4년 연속 꼴등.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유니세프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안에 있는 기준인데 교육은 1등인 나라가 주관적 행복도는 4년 연속 꼴등.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정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노벨상에서는 평화상 이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항상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학습 흥미도를 조사해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재밌어 하진 않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진로교육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로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는 네모다.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날씨 추운 날 주로 생각나는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진로는 항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로의 여정을 막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된 것처럼. 자, 배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식량과 선원도 준비했습니다. 빠진 게 몇 가지 있죠. 지도가 빠졌습니다. 중요하죠. 나침반이 빠졌습니다. 요즘 필수 항목 있죠. 항법장치.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탁 출발을 했는데 아플싸. 출발하자마자 태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태풍은 어떤 의미냐면 좌절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오고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좌절 때문에 큰 태풍을 만났는데 재수없게 그 태풍에 지도하고 나침반이 쓸려가 버렸어요. 이제 항법장치 딱 하나 믿고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났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선장이라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 준비한 게 사라졌을 때 우리 아이가 봐야 될 게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유일하게 제자리에 있는 별이죠. 그 별을 보면 적어도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북극성이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좌절한 다음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우리 아이한테 꿈과 비전이라는 진로 목표인데 이게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방향은 잃지 않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북극성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밥상머리 대화입니다. 과연 우리 집에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밥상머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아이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는 사격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를 제일 먼저 본 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우연히 경기를 보는데 이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이 남자 소총 50m 3자세 경기. 어떤 경기냐면 50m 떨어진 관역을 향해서 세 가지 자세로 총을 쏩니다. 서서 쏴, 무릎 쏴, 엎드려 쏴. 가장 성적이 좋은 8명이 결선에 올라가서 10발을 더 쏘는데 마지막 한 발을 남겼을 때 3점 차이의 1등이었습니다. 작년에 진정우 선수 금메달 따는 거 다 보셨죠? 네. 자, 결선에서 마지막 한 발을 3점으로 역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차이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기대했고 매튜가 마지막 한 발을 완벽하게 쐈습니다. 10.7점. 그런데 꼴등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3점 차이 1등이 10.7점을 쐈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 선수 관역에 쏘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실수를 한 거죠. 이 이야기가 밥상머리에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느낍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관역이 내 관역이었는지, 혹시 엄마의 관역이었는지, 아니면 아빠의 관역이었는지, 아니면 친구의 관역을 따라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밥상머리에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명인들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났을 거야. 뭔가 특별했으니까 지금 특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보는데 만나보면 평범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잘나고 특별해서 특별해진 게 아니고 평범했는데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년마다 수많은 학생을 만나는데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학생은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가는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책을 봐야 돼요? 그냥 살아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보다가 금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금융 전문가가 한번 돼보겠다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아이들과 좀 다른 점. 금융 전문가가 한번 돼볼까 생각할 때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근데 도대체 금융이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 말이죠. 우리 아이가 혹시 생명공학자가 꿈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생명공학이 뭐야? 마케터가 꿈인가요? 마케팅이 뭐야? 이 호기심 어린 질문이 있었다면 그 아이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 다음에 답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도전했던 게 뭐냐면 주식 한 주를 사보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주를 사봤어요.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사고 판 게 아니고요. 그저 한 주를 사봤어요. 가장 싼 거로.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아이한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데는 딱 한 군데죠. 7번 방입니다. 보셨죠? 예.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융은 저 멀리 있는 멋진 거였어요. 그런데 한 줄 딱 사서 주주가 돼 보니까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돈 생길 때마다 한 주씩만 사보자. 이런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적은 액수에 한 주씩 사봤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시작됩니다. 금융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읽는 책이 바뀝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경제서적을 읽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고등학교가 좀 난리가 났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쓸 거리가 없어요.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좀 많이 만듭니다. 상을 주려고. 또 동아리 활동도 조금 반의무적으로 시킵니다. 활동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 아이도 경시대회 꽤나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상을 못 받았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이렇게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상 못 받았잖아. 근데 왜 계속 나갔어?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참 절묘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사실 가난해서 꿈을 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면 저는 증권 경시대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고요. 거기 나가면 저하고 꿈이 같은 친구 수백 명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볼 때마다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또 학교 돌아와서 몇 달 딱 지내다가 또 마음이 흔들려요. 이번엔 경제경시대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고요. 저하고 꿈이 같은 친구 수천 명이 거기 와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볼 때마다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활동, 이런 실질적인 계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상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관심이 비슷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진짜 변화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동안 학교 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를 전혀 몰랐던 아이인데 금융 전문가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노력을 시작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좌절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주식을 살 때마다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를 진로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로는 적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게 도와준다. 이건 원래의 기능이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노력하는 이유. 자,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아이들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있는 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아이,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아이, 어딘가를 가고 싶은 아이는 그 내용 때문에 이유를 찾아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학생의 사례를 보고서 우리 아이가 노력하는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기별 포인트를 한번 볼 텐데요. 제 주변에 키가 크는 방법을 350개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인기가 최고입니다. 뭐라도 하나 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키가 클까요? 실제로는? 키가 작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작아서 키 크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봤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키 크는 방법을 알기 시작한 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좀 늦었어요. 방법은 많이 알았지만 자기는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시기별 포인트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꿈을 직업하고 한번 연결시켜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실컷 꿈 하나 이야기했더니 그런 말 안 하세요? 아, 됐어.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 고생만 정말 많이 해. 혹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초등학교 때는 직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도록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관심 있는 것. 어떤 게 있나요? 취미활동, 체험활동. 또 좋은 게 방과후 수업이죠. 아이가 신청해서 재밌게 하더라. 그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그 수많은 활동 중에 우리 아이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활동 3-4가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는 적성 탐색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자기의 적성을 알아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잘하는 게 뭐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잠정 직업이라는 걸 찾아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분야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봉사를 좋아했어요. 그럼 중학교 때 그것을 직업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봉사를 좋아했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나 아니면 교사에 관심이 있는지, 여전히 로봇에 관심이 있더라 그러면 혹시 로봇공학자나 엔지니어나 아니면 공학연구원이 되는 게 적합하지 않을지 생각해보는 게 잠정직업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잠정직업을 3-4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진로를 설계할 시기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잠정직업 3-4개 중에 희망직업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고 싶은 것. 그게 정해지면 희망 전공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짭니다. 교과 성적뿐만 아니고 비교과, 교과의 활동들의 로드맵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건 몸뿐만 아니고 마음과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한 명의 교사로 아이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먼저 좋은 교육회사를 만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 그 회사를 만들려면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로 바꿨다가 경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줏대 없이 꿈이 막 바뀌는 아이처럼 보이죠? 겉보기엔. 그런데 이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공감이 되죠? 이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펙을 이기는 건 스토리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스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과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에는 과정과 실패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아이, 자기 이야기거리가 있는 아이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잘 봐야 될 텐데 아프리카 초원에 가장 빠른 두 동물을 고른다면 치타와 톰슨 가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톰슨 가젤은 임팔라나 사슴하고 비슷한 동물인데 엄청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엄청 빨리 뛰긴 하는데 뛰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지금 시기에 중요한 건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방향.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참 중요해요. 그 방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에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로의 길은 6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나가는 길, 진로가 아니고 퇴로, 뒤로 가는 길을 걷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진로 점검이 필요한데 자, 한번 보면 자기 발견과 세계 발견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 자체, 그리고 우리 아이의 밖에 있는 환경.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진지하게 꿈을 꾸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있는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적성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해죠. 그 다음에 직업도 봐요. 직업 탐색을 한 다음에 결정도 해봅니다. 그 후보 직업 중에 좋아하는 걸. 그리고 검증을 하는데 검증은 이런 거죠. 독서, 그 다음에 직장 체험, 직업 체험, 간접 체험, 직업인 인터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게 맞나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 이런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걸 2가지 고른다면 자기 이해, 적성을 찾는 거다고, 그 다음에 직업 탐색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지? 이게 흥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재능입니다. 재능은 우리 아이가 뭘 잘하지? 그 다음에 성격은 우리 아이가 뭘 편하게 생각하지? 어떤 아이는 골방에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친구랑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죠. 편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중요하죠. 가치관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어떤 아이는 안정적인 직장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명예로운 직장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죠. 이런 생각의 차이,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이 됐는데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온 식구들이 떨고 있어요. 엄마가 막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니까 가족들의 그 두려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엄마의 요리 소리가 들리니까 막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그 요리를 먹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맛이 없어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요리에. 흥미와 재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의 흥미는 뭔가? 재능은 뭔가? 얘 성격은 어떻지?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지? 평생 생각해야 될 4가지 키워드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입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운동 잘하는 아이 있죠. 공부는 좀 못해도 그림 잘 그리는 아이 있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발표 잘하고요. 공부 좀 못하는데 노래만 잘해도 인기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아요. 적성만 잘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았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전문가인 우리 부모님이 흥미나 재능을 찾는 건 쉽지가 않죠. 제가 그걸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를 찾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이하고 큰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코너가 어떤 코너였나요? 만화책이었죠. 맞습니다. 중학생이 돼도 만화책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초등 7학년, 초등 8학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만화인지를 한번 보셨어야 됩니다. 모든 만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만화 중에 혹시 과학 만화였는지, 과학 중에도 해양 만화였는지, 우주 만화였는지, 역사 만화였는지, 경영 만화였는지, 스포츠 만화였는지, 컴퓨터 만화였는지를 한번 보셨어야 됩니다. 그게 아이의 흥미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만화책 다음 코너. 만화가 아니라면 첫 번째 가는 코너가 디자인인지, 음악인지, 영화인지, 컴퓨터인지, 소설인지, 역사인지, 경영인지, 인물전인지, 질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흥미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거기에서만 관찰했더라도 우리는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밥상머리 주제는 하나 생겼잖아요. 너 오늘 서점에서 어디 오래 있더라? 무슨 책 봤어? 그 책에 관심 있었어? 이게 바로 흥미를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일 먼저 가는 코너가 아니라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코너도 흥미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머물러 있는 코너, 눈여겨보세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식 코너는 아니에요. 그건 저도 좋아합니다. 자, 아이가 학교를 간 다음에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부방에. 수많은 물건 중에 지금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낙서, 어떤 노트, 어떤 물건이 있는지, 책상 앞에는 뭐가 붙여져 있는지, 혹시 기타가 옆에 있나요? 로봇가 있나요? 아니면 영어책이 있나요? 흥미였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아이한테 용돈을 줄 때도 물어보세요. 어디 쓰고 싶은지. 다 흥미는 아니지만 아이가 뭔가 산다, 사는 것,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흥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찰하면 보입니다. 자,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과목입니다. 일주일 아이 시간표 중에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이게 바로 흥미입니다. 그 과목에서
흥미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힌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방과 후 수업 신청하는 걸 잘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신청했는데 한두 달 재밌게 하더라. 흥미입니다. 그 분야가. 이렇게 우리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밥상머리 대화의 주제를 좀 바꿔보세요. 흥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하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조금만 커도.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언제 제일 즐거워? 그 질문엔 대답을 하죠. 즐거운 건. 그게 바로 흥미였습니다. 네 흥미가 뭐야? 물어보는 건 너 어느 때 제일 즐거워? 이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었어요.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대화거리들이 좀 많으셔야 돼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너 요즘 친구하고 어떤 얘기 많이 해? 또 엄마하고 어떤 얘기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흥미였습니다. 흥미만 관찰해도 아이가 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곤충박사 석호군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또 컴퓨터 박사 귀엽군이 있습니다. 두 친구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흥미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석호군은 곤충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공부는 좀 최하위권이었어요. 곤충이 너무 좋아서 막 잡으러 다닙니다. 자,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2주, 3주 연속 곤충이 좋다고 잡으러 다닙니다.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난리가 나죠. 이 집도 혼냈대요. 그런데 애가 좋으니까 계속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이 아이가 노력을 시작해요. 흥미에서 노력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곤충이 빛에 반응하는 걸 주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확인하려고 새벽 2, 3시까지 막 잡으러 다녔어요. 이건 노력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우리나라 최초의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고등학교 때 잘못 분류한 곤충 6가지를 딱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아이가 8등급이었는데 연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곤충에 대해 흥미 하나로. 귀여기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뜯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자,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아이가 집에 있는 멀쩡하고 귀한 컴퓨터를 막 뜯고 있어요. 자, 우리 엄마들 반응 어떻죠? 난리 나죠. 곤충까지는 용서가 되죠. 엄마한테 피해를 안 줬으니까. 근데 어떻게 산 컴퓨터인데 이걸 뜯어요. 막 야단을 칠 겁니다. 그렇죠? 이 집에서도 야단을 쳤대요. 그런데 귀여기가 너무 좋아해요. 컴퓨터를. 또 뜯어요. 또 뜯고 또 조립을 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노력을 시작해요. 컴퓨터 언어책을 하나 사가지고 독학을 시작합니다. 이건 노력이죠. 노력하는 이유를 찾았죠. 그 아이가 중3 때 스마트폰을 소비자가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귀영롬이에요. 근데 이 아이 성적은 6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약 70등 정도. 흥미에서 자기 길을 찾은 겁니다. 한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좋아했을 때 그냥 한번 놔둬보면 어떨까? 한두 번은 그냥 인정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게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력하는 이유를 찾는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하는 이유도 찾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귀여기가 그 귀여놈을 만들 때 스마트폰 한 30개 정도를 부서뜨렸다고 해요. 누가 사줬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렇게 혼을 냈던 부모님이 사준 거였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이게 흥미가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 보면 보통 게임 때문에 많이 다투지 않으세요? 네, 아이들은 게임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못하게 막고. 그런데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게임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쓰게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계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게임계에는 CEO들이 있습니다. 게임 업체의 전문 경영인,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게임을 똑같이 좋아하지만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 작가도 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많아요. 퍼블리셔도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도 있습니다. 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에너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아이가 그 좋아하는 걸 이런 다른 직업으로 한번 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흥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이제 재능을 봐야 되는데 재능은 좀 어렵습니다. 재능은 딱 하나를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후보를 넓혀놔야 됩니다. 좀 넓혀놓고 그 중에 어떤 게 재능인지 찾아보는 게 훨씬 중요한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볼까요? 좀 어려운 건데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최근에 자발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있다. 혼자서 자발적으로 레고를 맞추더라. 혼자 자발적으로 영어책을 재밌게 보더라. 혼자 자발적으로 박물관에 막 다니더라. 이런 걸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후보로 집어넣으세요. 두 번째, 아이가 억지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애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막 밀어붙인 거예요. 아이가 막 끌려가듯이 재미없어 하더니 하고 난 다음에 가끔 이런 아이 있죠. 엄마 그거 괜찮았어. 한번 더 해볼래. 가끔 그럴 때 있죠. 이게 동경입니다. 할 때는 억지로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재밌어 하더라. 재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에 넣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 속도. 뭔가를 배우는데 조금 빨리 배워요. 빨리 습득해요. 재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번째가 착각하는 겁니다. 얘가 최근에 뭔가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엉망이에요. 내가 웃고 있어요. 자, 결과가 엉망인데 웃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 엄마 마음들이 어떻죠?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왜 웃고 있을까요? 네, 만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 알아요. 결과가 안 좋다는 거. 그런데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발견될 재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까지 못 참죠. 아껴두면 재능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모은 다음에 혹시 어떤 게 재능일까 생각해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간다면 밥상머리에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예. 재능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묻습니다. 넌 뭘 능숙하게 할 수 있어? 질문이 바뀌어지면 대답합니다. 더 좋은 질문은 그동안 어떤 칭찬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칭찬받는 걸 이야기하면 아이가 재밌게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니까. 그 칭찬받았던 리스트 안에 재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하니까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만 바꿔도. 그런데 이게 어렵다면 저는 이걸 꼭 추천합니다. 재능 인터뷰.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5명을 정합니다. 자기를 잘 알 것 같은 5명. 후보는 엄마, 아빠, 선생님, 학원 선생님, 친구, 선배, 가족, 친지 다 좋습니다. 자기가 5명을 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해준 거 아닙니다. 정한 다음에 아이가 인터뷰를 하러 가요. 가서 딱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동안 보시기에 제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하나만 적어주세요. 자, 적어줄까요? 반드시 적어줍니다. 그렇게 나온 5가지가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어떤 분이 글쓰기가 재능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가 딱 생각할 때 아니에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 재능은 뭐야? 이 질문을 했다면 성공입니다. 우리 아이가 재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재능 인터뷰만 해도 객관적인 재능하고 자기의 재능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면 싫어해요, 아이들이. 팀을 묶어주세요. 친구들끼리. 3, 4명이 같이 하면 자기들끼리 몇 개 적어줍니다. 선생님 같이 찾아가요. 친구들이 아니라면 형제 자매가 같이 하게 도와주세요. 2, 3명 이상이면 재밌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흥미와 재능, 학교에서 받는 진로 적성 검사에 공통분모를 한번 내보세요. 거기에 바로 적성이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직업 선호조사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이 3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로 보면, 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들이 여기 나와 있나요? 있나요, 혹시?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부모, 이 설문조사는 교육부의 작년 자료인데, 이 설문조사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떤 기준으로 이 직업들을 선택했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성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적성 때문에 이걸 골랐대요. 또 물어봤습니다. 누가 가장 영향을 줬어? 누구였을까요? 네, 부모님 1등이었습니다. 43.3%.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우리 공통점 딱 보이죠? 1, 2등이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적성을 갖고 태어났죠. 애들이 대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하고 합의 다 끝났죠? 아닌데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 의견 우선하겠다 4.4%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꿈꾸지만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죠. 연예인, 스포츠스타.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환상길에서 한 번쯤 해보고 싶지만 좀 잘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현실적으로 직업을 찾게 됩니다. 고등학교 10위 안에는 학부모한테는 없는 직업들이 있죠. 뭐 요리사라든지 복지사나 연구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숫자 한번 볼까요? 자, 5. 한번 보겠습니다. 5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한테 기대하는 직업의 개수입니다. 5개를 넘지 않죠. 인정하시나요? 예, 교사, 공무원, 아니면 나머지 3개. 자, 30이 심각하죠. 30은 고등학생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직업이 30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직업 카드만 알아도 150개 직업을 알 수 있고요. 가장 작은 직업 사전에는 900개 정도의 직업이 있습니다. 실제 직업은 2만 개가 넘고요. 150개 정도 알고 있는 아이가 교사 공무원을 선택했다면 잘한 선택입니다. 30개밖에 모르는 우리 아이가 교사 공무원을 선택했다면 남 따라가는 선택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라면 50개 정도, 중학생이라면 7, 80개 정도, 고등학생이라면 150개 정도의 직업을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직업 카드를 활용하세요. 직업 카드를 보면 간단한 카드인데 그 카드를 놓고 바구니 깨끗한 걸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아이가 직업명을 보고 관심 있으면 왼쪽 통, 관심 없으면 오른쪽 통에 넣습니다. 모르는 직업이면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려놓은 모르는 직업을 뒤로 뒤집어 보면 몇 가지 정보가 나와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적성이 필요한지, 어떤 전공이 필요한지, 자격증은 필요한지, 전망은 어떤지.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됐죠. 그 상태에서 다시 관심 있으면 왼쪽 통, 관심 없으면 오른쪽 통에 넣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느 쪽일까요? 왼쪽 통이죠. 거기 있는 카드가 보통 20, 30개, 보통 아이들은 한 10개쯤 집어넣게 됩니다. 그 10개의 직업이 우리 아이의 후보 직업이었잖아요. 이렇게만 좁혀줬다면 우리 아이는 직업 탐색을 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그 직업 카드로.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자료실에 가보면 신생직업, 이색직업, 유망직업, 글로벌 직업 거기다가 학과 정보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대화할 때 직업이 나오면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가 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직업의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책을 같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직업체험, 진로체험하는 기관들이 있죠. 체험기관에서 체험할 때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탐색 과정을 마치고 로드맵을 그려봐야 될 텐데 로드맵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트위터 글을 봤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트위터 글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풍은 좋겠다. 점점점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예, 아시는 분이 있네요.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풍은 좋겠다. 학교 안 가서. 시험 안 봐서. 요즘 분노에 차 있는 아이들이 많죠. 태풍은 좋겠다. 싹 쓸어버려서. 섬찟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는 이렇게 적었어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있고. 태풍은 경로가 있잖아요. 예상 경로가. 그것마저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올렸고 수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로드맵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로드맵을 그리는 방법은 우리 학교에서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꼭 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자, 로드맵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올해부터 생활기록부가 바뀝니다. 성적은 교과란에 적히고요. 교과 이외의 활동들은 비교과 이런 방식으로 적힙니다. 창체 활동의 4가지 기준하고 독서 활동으로 적힙니다. 알고 계셨나요? 꼭 아셔야 됩니다. 올해 입시 간소화 정책 때문에
아마 입학사정관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외부에서 했던 포트폴리오보다는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비교과란, 비교과 적힌 그 란이 중요해질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란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 내신 전형이라면 비교과는 입학사정관제나 기타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로드맵을 그리면 첫 번째, 자기 꿈을 버리지 않아요.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입시에 반영이 되더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죠. 입시의 선물을. 자, 이 6가지 기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기준 아세요? 예, 기억하세요.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 진로활동입니다.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서활동은 창체활동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엔 빠져있지만 기타 특기활동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게 로드맵이에요. 로드맵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이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기준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그려보는 그림. 이게 로드맵입니다. 자, 이 사례는 건축가가 되고 싶은 학생의 사례예요. 그래서 건축공학과 가고 싶은데 이 아이를 잘 보면 자율활동으로 건축 전시회를 선택했습니다. 건축 전시회가 열리면 아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와요. 이게 포트폴리오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전시회 갈 때마다 건축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건축학과에서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건축학과에서 중요한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네, 물리입니다.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물리 실험, 고등학교 간다면은 물리 시간에 실험 보고서를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물리 실험 다 하잖아요. 사실은 다 보고서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걸 딱 모아서 제출을 합니다. 자, 건축학과에서 이 보고서 받아줄까요? 당연히 받아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쓰여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건축학과 교수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딱 실험 보고서를 보고서 아, 우리 과에서는 물리가 참 중요한데 이 아이는 물리를 좋아하고 있구나. 우리 학과에 딱 적합한 아이네. 두 번째, 물리를 좋아했는데 영재원이나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모았잖아요. 학교 생활에 충실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이걸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율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집 주변에, 자기 도시에서 건물을 10개를 딱 정해봤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사진을 찍고 밑에다 글을 적습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설계자라면 이렇게 설계했을 텐데 건물 안에 들어보니까 이건 참 편하고 이건 참 불편하네.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런 건물 한 10개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건물 10개를 정해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자율활동이고 포트폴리오고 이걸 말로 하는 게 스토리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도 한번 볼까요? 동아리도 보면 수많은 동아리 활동 중에 이 아이는 물리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축과도 관련이 되죠. 봉사활동도 어떤 봉사도 다 좋은 거지만 건축 관련된 시민단체를 찾아봅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요.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면 건축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건축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멘토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 로드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로활동에서도 직업인 인터뷰를 합니다. 관심 있는 영역에 건축가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합니다. 관련된 책, 처음엔 과학부터 읽다가 건축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축가들 인물전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힘이에요. 공모전이나 경시대 같이 기타 활동도 한 번씩 나가봅니다. 관련된 것. 중요한 건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리더십 있게 팀장을 합니다. 이게 자치활동이에요. 바로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봉사활동도 합니다. 동아리에서. 그리고 진로활동도 같이 해요. 인터뷰도 같이 해요. 동아리에서 책도 하나 딱 정해서 봅니다. 올 1년 동안 같이 보자. 독서활동도 하잖아요. 공모전도 팀에서 같이 나가죠. 이런 아이를 훨씬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의 활동을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이런 로드맵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준을 알면 뭘 해야 될지 하나쯤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준을 몰라서. 그 기준을 찾아보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6가지 기억나시죠? 자율부터 독서까지. 이 활동들을 할 때에는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으면 대학에선 좋아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것, 아빠가 만들어준 것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외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에서 건물 10개를 정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자, 오늘 강연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방학 때 아니면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지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정적인 만남을 만들어주자. 자,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하고 근처에 있는 도서관, 공공기관 아니면 대형 서점에 가면 강연회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아이가 좀 잘하면 엄마 아빠가 유일한 통로가 되면 아이들이 답답해합니다. 아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자, 강연회에 가면 아이들 마음이 열립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제3자의 이야기니까 듣기 시작합니다. 그 강연회에 꼭 데려가세요. 그분들이 바로 멘토입니다. 왜냐하면 강연 끝난 다음에 사인만 받지 말고요. 그분한테 응원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하세요. 한 줄이라도 적어줍니다. 우리 아이가 다음 학기에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좌절할 때 엄마의 10마디 말은 귀에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꺼내보는 응원 메시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걸 평상시 만들어 놓는 게 아이의 진로 계기입니다. 그 메모지를 만들어준, 응원 메시지 적어준 그 사람이 멘토예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 한 번은 아이와 같이 데이트하다가 강연회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기 만들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계기 만들기는 우리 집 컴퓨터 홈페이지에 즐겨찾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자, 우리 집 컴퓨터에는 뭐가 즐겨찾기 돼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 그렇죠. 그거 말고 대학을 즐겨찾기 하면 아이가 재미있게 그 홈페이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공부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감이 없어요. 인재상도 나와요. 학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과도 있어요? 이과에서 이런 공부를 해요? 이과에서 이런 데 진출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몇 배가 커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학과에 가보면 교수님들 명단, 4년 동안 배우는 과목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검색어를 쳐봅니다. 교수님 인터뷰 기사, 쓰신 책. 그게 바로 진로의 계기입니다. 그리고 가끔 대학 갈 때도 그 과에서 행사할 때 같이 가세요. 그 과에서 강연회나 세미나 할 때 가면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강연하시겠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다 듣고 있겠죠? 그 현장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우리 자녀가 앉아있다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살아있거든요. 그게 계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진로활동 기록하기. 지금부터 어떤 활동을 하든지 사진이라도 찍게 도와주세요. 쓰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바인더에 넣는 게 아니고 쌓아두세요. 그냥 처음엔 한 10장쯤 쌓였을 때 바인더를 선물하시고 그 바인더에 같이 넣어보세요. 아까 그 기준으로. 기준이 중요하죠? 이거 자율인가? 아, 이거 동아리 활동 같아. 이건 봉사고, 아, 이건 진로 활동이다. 아, 이건 독서야. 이건 기타 활동이네. 같이 넣어보면 아이가 이게 어떤 활동인지 잘 알게 됩니다. 다음 활동부터 자기가 넣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넣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멋진 포트폴리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대학 입시 때 쓰여지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한테 자기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꿈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읽어보기입니다. 대학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홈페이지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데 무려 평균 6,000에서 7,000자를 써야 됩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써야 됩니다. 고3 때. 자, 읽어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압니다. 뭐가 중요한지.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어떤 걸 질문하고 싶은지를 알게 돼요. 그 질문들을 보면 5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을 써라. 진로죠.
학업 능력이나 특기 능력을 적는데 전공과 관련돼서 쓰라고 그래요. 전공을 정하는 게 진로죠. 자기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교내 활동 5개를 적으라고 합니다. 교내 활동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체 활동이잖아요. 의미 있는 책 3권을 쓰라고 합니다. 독서 활동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성장 배경이나 역경 극복 사례를 적으라고 하는데 그건 자유롭게 적어도 되지만 많은 아이들이 진로 역경 극복 사례를 적어요. 꿈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다시 꿈을 가진 그 사건들을 진로하고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방학 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3줄밖에 못 적을 겁니다. 정상이에요. 칭찬해 주세요. 안 적어봤는데. 우리 목표는 다음 방학 때 2줄 늘리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방학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강연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님도 우리나라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아세요? 네. 모죽은 자생하는 대나무인데 그 뿌리를 하나 얻어다가 심어놓고 열심히 물과 비료를 줬습니다. 싹이 날까요? 1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나 해서 2년째 더 열심히 물과 비료를 줍니다. 싹이 나지 않아요. 3년째 더 정성을 기울이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4년째 약간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죽은 건 아닐까? 그래도 물과 비료를 줬습니다. 싹이 나지 않아요. 5년째 물과 비료를 주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나나 봐. 하는 순간 싹이 나기 시작해요. 5년이 돼서야. 근데 그날 하루에 70cm까지 자랍니다. 그게 모죽이에요. 70cm 자라서 30m 높이까지 자라는 게 모죽입니다. 갑자기 자라는 나무죠. 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싹도 나지 않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길이 하필 무려 수십 미터, 수백 미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시기가 모죽의 시기입니다. 잘 아시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엄마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별로 사이 안 좋고 싹이 안 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아이 적성을 발견하면 30m까지 자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져주시고 오늘 학교에서 우리 아이 돌아오면 왼쪽 가슴에 얼굴을 대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세요. 꼭 한번 안아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되기 아빠 되기 너무 힘드시죠?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북극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